제가 2009년, 1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냈거든요. 2010년에 내가 왜 정치하려고 그러지? 하는 생각을 다시 한 거죠. 할까 말까, 계속 할까 말까를. 그때 제가 썼던 표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민주당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통합의 길이 막 열려서 할 때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일인데, 변화시켜야 되는 일인데, 한 뼘이라도 더 나아지는 정치를 하려면 주장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실현시키는 힘을 가져야 되고, 진보정당을 잘 키워서 그렇게 할 욕심으로 했는데 쪼개먹어 보려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잘 주장을 했지만 결국 실행은 그 힘을 가진 민주당에서 그거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가면서 이렇게 변신을 오히려 해가고 있는데, 진보정당은 그때 뭐랄까요, 제가 이미 바닥을 봤다고 해야 되나? 제가 그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한 사람이 있냐, 나보다 국회의원 다들 비례하려고 난리치는데 나는 지역에서 계속 팠다 10년을 넘게. 근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니? 없잖아. 그러면 내 말 들어. 진보개혁세력 다 합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미친 소리 하는 걸로 취급됐죠. 그러면서 결심과 결단을 한 거죠. 내가 막 20년 동안 쌓아왔었던 그 공간을 버리고, 정치가 뭐냐,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10년 전에는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 믿어줬거든요. 근데 또 10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힘을 모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될 거라는 거 국민들이 알고 계셨죠. 그 표현을 어디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사랑하는 예쁜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딸이 그래. 그 사위가 그래. 따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한테 딸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 뭐 보니까 말도 잘하고 허우대도 좋고 생각도 바른 것 같아. 근데 10년 뒤에 결혼하겠습니다. 이러면 에라이 미친놈아 그러지 않겠냐. 그 진보정당이 계속 10년 뒤에는 계속 그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년 전에 우리가 뭘 약속했었던 그때 사람들은 이미 10년 세월을 보내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또 기다려달라는 말을 못하겠다. 그리고 뭐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뭐라고 표현하든 배신자, 도망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아주 그냥 험난한 세월이었죠.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도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2011년 그 시민통합당이라는 걸 결성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민주통합당을 만드는데 결합을 하고 그랬죠. 아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임명하신 분은 한명수, 총선 지고 문성근이 잠깐 한 보름 정도를 해요, 당대표를. 그리고 박지원이 권한대행,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권한대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를 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물러납니다. 그러면 당대표의 지위를 누가 인수하냐?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잠깐 또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박기춘 원내대표가 한 달 가까이를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그게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었고요. 그분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한길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김한길과 안철수가 통합을 해서 안철수까지 9명의 당대표를 2년 동안 모셨더랬습니다. 제 사주를 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40 중반까지 엄청 힘들었고, 근데 민주당 대변인을 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치와 시야에서 그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정치적 기회가 더 열렸고, 많은 국민들에게 약간 주목과 기대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했었던 그 지역, 처음 출마했던 그 지역 계속 도전을 했는데 2012년에 민주당 경선에서는 졌고 16년에는 이겨서 국회의원 배지를 2016년에 처음 답니다. 네, 좋았죠. 뭔가 면허증을 딴 것 같은 느낌? 정치 면허증?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을 할 줄은 알지만 면허증 없으면 도로에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차에 태워서 더 나은 다음 정거장까지 모시고 갈 수 있구나 하고 하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권, 입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불편은 혁파하고 또 더 좋은 제도를 만들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돈 없어도 힘 없어도 빽 없어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의정 활동도 다 그쪽으로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경제적인 어떤 특권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제작 결함을 숨기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파헤치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법안들을 다 내고 상법 개정안 내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도 다른 거 없다. 공정하고 투명하면 된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다 그렇다. 그런 원칙으로 됐던 것 같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국민 혈세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사후에 철저히 받아야 된다. 그게 국가고 그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아주 그냥 간단한 원칙들 몇 가지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다들 이게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어쨌든 학부모들과 자녀를 아이들을 이렇게 매개로 해서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라는 게 꽤 크거든요.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손도 빌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중이라 그 내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들 사실은 교육 관료들도 알고 선출직의 의원들도 대략 알고는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몇 번 논의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여러 압력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거는 할 건 해야지. 뭐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내면 되겠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국회의원 못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국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유치원 원장님들은 단결을 했고 영향력을 크게 하고 있고 엄마들은 단결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늘 밀렸고 정치인들이 눈치를 봤는데 그때 어쨌든 정말 운 좋게 유치원 어떤 그의 문제점, 회계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저희가 그거를 사전조사해서 이제 막 언론에 내고 이러면서 터뜨리면서 그게 어떤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국민들과 엄마들이 뭉치기 시작하니까 목소리가 훨씬 크죠. 제가 오히려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가 오히려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냥 금방 끝난 게 아니에요. 1년 4개월 걸렸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법 하나 조금 바꾸는 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많은 개혁들을 막 시도하는데 진짜 어려울 거예요. 대통령 답답할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바뀌고 관료들도 안 움직이고 국민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니까 속 타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한진해운 사건,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청문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국가의 일종의 이제 기간 산업에 대해서 함부로 기업을 해체해버리고 뭐 넘겨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또 대우조선과 관련된 분식회계 사건 이런 거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이 불투명한 일들 그리고 조작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꽤 열심히 집중했던 것 같고요. 제가 나름 그렇게 돼서 경제에 좀 아는 국회의원의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주 오래 묵은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4조 5천억 원이에요. 그 비자금 규모가 밝혀진 것만 수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도 안 걷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 걷어야 된다. 그래서 세금도 부과해서 걷게 하고 또 관련된 법도 개정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쨌든 국가 운영과 관련된 정책 기재부에서도 내고 금융위에서도 많이 내고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불공정한 일이 없어야 되고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이 특권과 특혜 반칙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개미 투자자들만 피눈물 나는 일들을 니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냐. 그래서 상법 개정안도 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상법 개정안 내고 이랬을 때는 처음에는 잘 주목을 못 받다가 재선하고 낼 때 코스피 3,000법안 이렇게 해서 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코스피 3,000이야. 그게 언제 때 얘기야 그러겠지만 그때 2020년에 6년 전만 해도 코스피가 2,000대였어요. 이 상법 개정안만 해도 3,000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안 믿었습니다. 법 규정 몇 개 바꾼다고 그게 쉽게 되겠나 싶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상법 개정을 탁 하고 나니까 그냥 시장의 신뢰라는 게 형성되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리고 재벌 총수들과 오너 일가들의 여러 장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개입되지 못하겠구나 싶으니까는 투자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내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건데 그 일에 일정한 안심을 보장해 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한 거거든요. 그런 상법 개정안이 나중에라도 빛을 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기업 운영은 알아서 하고 주식만 좀 올려라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대주주와 또 일부 이런 특수관계인들끼리 쉽게 얘기해서 지네끼리 기업을 쪼개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냥 주식 가격이 막 추렁추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뭐야? 오너 일가들이 세습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반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만 이렇게 가이드를 잘 세워도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코스피 지수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저는 친문은 아니었어요. 또 제가 무슨 이렇게 개파 이러고 또 무슨 어디 모임에 이렇게 잘 쫄랑쫄랑 잘 못 가요. 근데 이제 좀 태도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조금 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야 정치적인 보폭들이 좀 넓어지겠구나 반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좀 이렇게 친문, 새로운 신주류 이렇게 하지는 못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정치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대통령 후보군이 아니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단단함은 있었거든요. 단단함과 인간적인 면도
국민들이 그걸 좋아했고, 근데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으로 이제 보면서 그 이제 초반에 관료들의 이런 저항도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 문제라든지 금융권에서의 어떤 장난 이런 것들 막기 위한 그 가이드를 세우는 일을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다만 이제 상법 개정안처럼 어떤 그 구조를 바꾸는 일에서는 성과를 못 냈죠. 정부가 조금 더 그때 청와대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움직였었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저한테는 제가 민주당으로 들어올 때 일종의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 중에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셨어요. 당시 이제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부산에서 꽤 이제 술을 2011년쯤에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본인이 어떤 진보 진영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꽤 있고 인연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날 꽤 그 신뢰감을 갖고 각자 소주를 한 병 반 정도씩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집에 제사가 있는데 안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앉아서 말씀 나누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인연들이 있고요. 또 뭐 정책적인 제가 어떤 추진을 할 때에도 편들어 주신 적이 많고, 또 이제 대선 선거하고 이럴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뛰었고 그렇습니다.